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작 부부와의 놀라운 만남. 돈 디에고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평화롭고 한가하게 휴식한 돈키호테와 산초는 배웅을 받으며 다시 사라고사를 향해 여행길에 올랐다. 얼마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유유히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숲을 헤치고 나왔을 때 돈키호테는 푸른 초원의 저편에서 매 사냥을 하는 한 무리의 사냥꾼을 발견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 무리 가운데 우아한 자태의 여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녹색 천으로 안장을 꾸미고 은빛 의자를 얹은 아주 새하얀 안마를 탔는데 품이 있고 화려한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미의 화신처럼 아름다웠다. 왼손에 매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 고귀한 귀부인이자 매 사냥의 여주인임이 분명했다. 돈키호테는 시종에게 말했다. 산초야, 매를 들고 있는 저 부인께 어서 달려가서 사자의 기사인 내가 부인의 손에 키스를 올린다고 전하여라. 부인께서 허락하신다면 곧바로 직접 부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여 손에 입을 맞추러 갈 것이며 성심성의껏 섬기겠노라고 말씀드려라. 산초는 아름답고 우아한 부인이 있는 곳까지 곧장 당나귀를 몰고 달려가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 그런데 귀부인은 출판되어 시중에 놔두는 재치 있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는 책을 이미 읽어서 돈키호테의 엉뚱함과 광기를 잘 알았으며 시종인 산초 빤사뿐 아니라 심지어 둘시네아 델 또보소까지도 알았다. 그분이라면 책을 통해 잘 압니다. 우리 영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니 어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남편인 공작님도 이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공작 부인이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책과 자자한 소문을 통해 돈키호테의 무훈담을 익히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산초의 놀라움은 실로 대단했다. 산초는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아가 부인의 말을 전했다. 그동안 공작 부인은 남편을 불러 방금 산초에게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다. 공작 부부는 책의 주인공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어서 돈키호테가 자신의 성에 머무는 동안 기사 소설에 나오는 관습과 예식대로 기쁘게 맞아 정성껏 대접하기로 마음먹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여 공작의 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공작은 그들이 성에 도착하기 전에 혼자 앞질러 가서 돈키호테 일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하인들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돈키호테가 성에 이르자 공작의 하인들은 큰 소리로 환영했다. 편력 기사에 꽂히자 정수이신 돈키호테님 어서 오십시오. 2명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다가오더니 어깨 위에 고운 비단천으로 만든 붉은 망토를 걸쳐주고 그 위에 향수를 뿌렸다. 돈키호테는 비로소 진정한 편력 기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의 기사가 대접받던 방식 그대로였고 자신도 책에서나 읽었지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러한 환영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와 산초를 최대한 정중하게 환대하겠다고 다짐한 데다가 책에서 읽은 무훈담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성에 초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후 돈키호테는 공작의 끈질긴 권유로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의 상석에 앉아 공작 부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식사 도중에 공작 부인은
둘시네아의 아름다움과 용모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인의 요청을 들은 돈키호테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재앙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자꾸 떠오르니 정말 울고 싶을 뿐이요. 사실 내가 설레는 가슴으로 또보스에 가서 만나고 싶던 여인은 아름다운 둘시네아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둘시네아는 마법에 걸려 말버르장 머리가 고약하고 악취를 풍기며 못생긴 시골 여인으로 변해버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공작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세상에나, 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누구의 소행이냐고요? 그야 당연히 저를 쫓아다니는 간사하고 악독한 마법사 중 하나의 짓이죠. 이 저주받을 종족은 예전에도 저를 쫓아다녔고 지금도 쫓아다니며 앞으로도 계속 쫓아다닐 놈입니다. 이놈은 늘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할 만한 곳을 찾아서 상처를 입히는데 편력 기사에게서 귀부인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빼앗는 것이자 빛을 밝혀주는 태양을 빼앗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편 공작 부부는 웃음과 즐거움을 자아내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관상 제법 그럴듯하고 기사도의 형식에도 잘 부합되는 모험다운 몇 가지 장난을 꾸며 놀려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계획과 절차를 세워 하인들에게 각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시했다.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방법. 엿새째 되던 날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와 산초를 사냥터에 데려갔다. 공작 부인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자 예의 바른 돈키호테는 귀부인의 말고삐를 잡았고 사냥꾼과 몰입꾼들은 그들을 애워싸며 뒤따랐다. 이윽고 아주 높은 두 산 사이에 있는 숲에 이르자 개들과 몰입꾼들은 사냥감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운찬 나팔 소리와 즐거운 함성 속에서 사냥이 시작되었다. 잠시 후 관목 사이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나게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개들과 몰입꾼들이 끈질기게 뒤쫓으며 내몰았다. 맹수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채 이빨을 득득 깔면서 불을 뿜는 듯한 두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며 사람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칼을 뽑아들었고 공작 부부와 사냥꾼들은 투창을 겨누었다. 그러나 산초는 놈의 모습을 보자마자 간이 콩알만해져 잽싸게 당나귀에서 훌쩍 땅으로 뛰어내리더니 근처의 떡갈나무 위로 기어오르려고 바동거렸다. 나무의 절반쯤 올라가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려서 맨 꼭대기로 오르려는 순간 운 나쁘게도 매달린 가지가 딱 부러졌다. 그 바람에 공작 부부가 준 매우 보들보들한 천에 녹색 사냥복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팔아치워 톡톡히 한몫 챙길 속셈이었던 터라 몹시 원통하고 가슴이 쓰렸다. 하루 종일 유희를 즐기는 동안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한여름이었지만 달빛이 그다지 밝지 않아서 공작 부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황혼이 깃들고 땅거미가 스며들 무렵 느닷없이 온 숲이 사방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윽고 여기저기에서 요란스런 뿔피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마치 수많은 기병대가 숲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트럼펫과 나팔 소리도 울려 퍼지고 북소리도 울려왔다. 그 순간 공작은 경악했고 공작 부인은 공포에 얼어붙었으며 돈키호테는 망연해졌고 산초는 겁에 질려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이를 꾸민 사람까지 어리둥절해하며 숨을 죽였다. 곧이어 악마의 복장을 한 전령이 속이 텅 빈 엄청나게 큰 뿔을 불어대면서 나타나더니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악마이며 돈키호테 델 라만차에게 전할 말이 있어 왔노라. 내 뒤를 따라서 곧 마법사로 이루어진 6부대가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마차에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둘시네아 델 또보소를 싣고 오는데 마법에 걸린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돈키호테에게 설명하러 오는 길이니 잘 맞이하도록 해라. 악마는 말을 마치더니 엄청나게 큰 뿔을 불었고 누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등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시간이 흘러 밤이 더 깊었을 때 황소가 이끄는 우마차에 견고한 수레바퀴가 내는 듯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소음이 들려왔다. 그런데 이 소음에 다시 마치 사방에서 군대들이 대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숲을 가득 메우는 함성 소리와 함께 화승 총소리, 나팔 소리, 그리고 트럼펫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굉음을 자아내며 소란을 피워내는 통에 돈키호테는 그 소리를 견뎌내고자 안간힘을 다했고 산초는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 결국 공작 부인의 발밑에 쓰러지듯 기절하고 말았다. 곧바로 공작 부인은 얼굴에 물을 뿌리게 했고 물을 뒤집어 쓴 산초는 정신을 차렸다. 바로 그때 마차 한 대가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검은 천으로 온몸을 치장한 4마리의 커다란 황소가 마차를 이끌었다. 마차 위에는 아주 추악해 보이는 악마 둘이 곱비줄을 잡고 있었는데 상석에는 하얀 수염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위엄 있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현인 링가르데오다. 그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차는 앞으로 지나갔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마차 2대가 노인과 흉측한 얼굴에 건장한 사나이를 태우고 다가와 현인 알키페와 마법사 아르칼라우스라고 소개했다. 그들 앞을 지나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번에는 갑자기 부드럽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즐거운 음악에 맞춰 하얀 천으로 치장한 6마리의 황갈색 노새가 이끄는 아주 커다란 마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각 노새 위에는 고행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역시 온통 새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커다란 초를 들고 있었다. 마차는 앞서 지나간 마차보다 2배 또는 3배가 컸으며 마차 옆으로는 12의 고행자가 활활 타오르는 커다란 횃불을 들고 걸어갔다. 그리고 한층 높은 왕좌에는 은실로 짠 베일을 여러 번 겹쳐 두른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아가씨의 얼굴은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하고 섬세한 아주 얇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으므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고 수많은 불빛으로 17살쯤의 앳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가씨 옆에는 발등까지 덮는 길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머리엔 검은 베일을 쓴 사람이 타고 있었다. 베일을 벗자 뼈만 앙상하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사신, 바로 그대로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을 마법사의 제왕 메를린이라고 소개하며 한바탕 연설을 늘어놓더니 산초에게 충격과 더불어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안겨줄 무언가를 공표했다. 다름이 아니라 둘시네아가 마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려면 시종인 산초가 용감한 양쪽 엉덩이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3,300대의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려움으로 산초는 길길이 날뛰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아이고 맙소사, 마법을 푸는 방법이 뭐 그렇습니까? 정말 어이없군요. 내 엉덩이가 대체
마법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둘시네아님이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시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주인인 돈키호테가 노발대발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촌놈아,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 당장에 네 놈을 나무에 묶어놓고 3,300대가 아니라 6,600대를 흠씬 때려줄 테다. 마법사 메를린이 나서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렇게는 안 돼요. 착한 산초가 맞아야 하는 매질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하며 시기와 장소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해야 하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제가 매를 맞습니까? 둘시네아님은 제가 아니라 주인님의 연인이지 않습니까? 매를 맞을 요량이면 당연히 주인님이 맞아야죠. 저는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산초가 계속 부당한 처벌을 거절하자 메를린 옆에 있던 얼굴을 가린 아가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가씨는 얇은 베일을 들어 올려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내더니 곧이어 여성스럽지 못한 남자다운 괄괄한 목소리로 산초를 향해 마구 욕지거리를 퍼붓기 시작했다. 산초는 매를 맞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와서는 간청은커녕 참지 못할 심한 욕설을 늘어놓으며 가슴에 못을 박는 둘시네아를 자연스러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다. 도대체 둘시네아님은 어디에서 그따위로 부탁하는 방법을 배우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제게 매를 맞아달라고 부탁하러 와놓고 저토록 참지 못할 욕설을 줄줄이 내뱉으시니 말입니다. 사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몹시 절박한 처지에 계시면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매를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공작이 중재에 나서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둘시네아는 산초가 엉덩이에 매를 맞도록 끝내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작이 자신이 통치하는 섬 중 하나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보게 산초, 자네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통치권을 손에 넣을 수가 없네. 남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탄에 빠져 몸부림치는 여인의 눈물에도 감동하지 않는 그런 냉혹한 통치자를 나의 섬 사람들에게 보낸다면 과연 좋겠는가? 산초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섬을 손안에 넣을 수 있다는 말에 울상을 지으며 마지못해 불행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대신에 날짜나 시간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매를 맞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세상이 둘신의 아들 또보소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즐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매를 맞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산초가 이 모든 일이 한낱 공작 부부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눈치챘더라면 과연 순순히 매를 맞는다고 했을까? 분명히 그 순간 입도 뻥끗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산초가 매를 맞는데 동의를 하자마자 다시 아주 달콤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승총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왔다. 돈키호테는 시종의 태도에 감동하여 그를 두 팔로 얼싸안고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고 공작 부부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마법에 걸린 둘시네아는 고개를 숙여 공손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마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때 맑고 환한 새벽이 밝아왔고 모두 공작의 성으로 되돌아갔다. 백작 부인의 수염과 묵마의 비행. 여기서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성에 돌아온 공작 부부는 다시 돈키호테와 산초를 상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발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성에 머물도록 했다.
어느 날 그들은 정원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갑자기 너무나도 구슬픈 피리 소리와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의 북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하는데 정원 안으로 검은 상복을 입은 세 남자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다가왔다. 그들 뒤에는 하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게 늘어뜨린 몸집이 아주 거대한 사람이 뒤따랐다. 역시 온몸을 검은 복장으로 치장하여 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낄 만했다. 그는 의젓하게 다가와 공작 앞에 서더니 엄숙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체 높고 강력하신 날이 제 이름은 하얀 수염을 지닌 띠리팔디이며 띠리팔디 백작 부인의 시종입니다. 백작 부인 분부로 날있게 심부름을 왔는데 다름 아니라 백작 부인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혹시 이 성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는 용감한 무적의 기사가 머물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제 주인이신 백작 부인께서는 돈키호테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그분을 찾아 깐다야 왕국에서 이 먼 곳까지 몸소 걸어 아침 식사도 거르고 오셨습니다. 공작은 돈키호테가 성에 머무르고 있으니 부인께서 어서 안으로 들어와 직접 용감한 기사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힘이 되어주겠노라는 말을 건넸다. 잠시 후 다시 북과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노시녀 12이 검은 상복에 얼굴을 검은 베일로 가리고 머리에는 기다란 하얀 두건을 쓴 채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정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에서 마침내 슬픔에 잠긴 여인이라고 불리는 띠리팔디 백작 부인이 하얀 수염을 지닌 시종 띠리팔딘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백작 부인은 속이 비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이 촘촘한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백작 부인은 공작 부부와 돈키호테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더니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공작은 손을 잡아 일으켜서 공작 부인의 옆자리에 앉혔다. 잠시 후 백작 부인은 침묵을 깨고 신상에 관한 걱정거리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깐다야 왕국의 공주이신 안토노마시아님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했던 상급 시녀인데 그분은 유명한 왕국의 왕이신 아르치피엘라님과 미망인이신 마군시아 여왕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14살이 되면서 공주님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고 수천 명의 기사는 공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궁정에 머물던 풍채가 멋지고 세련된 돈 클라비호라는 기사가 공주님께 연정을 품고 먼저 저의 환심을 사고자 아낌없는 찬사와 갖가지 보석으로 제 마음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저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고서 아리따운 공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차츰 안토노마시아 공주님의 배가 불러오자 탈로가 날 것 같아 돈 클라비호와 공주님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군시아 여왕님은 몹시 노여워하시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여왕님을 매장하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 마군시아 여왕과 피를 나눈 사촌 오빠인 거인 말람브루노가 무덤 위에 목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잔인한 마법사였으므로 사촌 누이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 그 무덤 위에서 두 젊은 연인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돈 클라비오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금속으로 만든 무시무시한 악어로 안토노마시아님은 청동으로 만든
원숭이의 모습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금속으로 만든 비석을 세워놓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대담하고 불손한 두 연인은 용감한 라만차 지방의 기사가 나와 1대1의 싸움을 벌이기 전까지 처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는 듯 엄청나게 큰 언얼도를 뽑아들더니 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당장에 목을 베어버릴 기세로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애원하여 죽음이라는 극형만은 중간에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궁정의 모든 상급 시녀와 저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얼굴에 아주 무성한 수염이 자라나도록 한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띠리팔디 백작 부인과 노 시녀 12은 얼굴을 덮고 있던 베일을 동시에 걷어올렸는데 얼굴엔 온갖 색깔의 수염이 마구 자라 있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연한 표정으로 13개의 무성한 수염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산초는 거인이 저지른 소행에 몹시 분개하며 소리쳤다. 마법사이자 거인인 말람브루노야, 니놈 머리로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수염을 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형벌이 생각나지 않더냐? 내 장담하건대 이들은 수염을 깎아줄 사람에게 지불할 돈도 없을 것 같구나. 곧바로 돈키호테는 얼굴을 추악하게 뒤덮고 있는 수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했고 이에 슬픔에 잠긴 여인은 대답했다. 여기에서 깐다야 왕국까지 육로로 간다면 대략 5,000 레구아 정도 되지만 공중으로 일직선으로 간다면 3,227 레구아가 됩니다. 게다가 거인 말람브루노는 운 좋게도 제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만차 지방의 기사를 만나게 되면 기사에게 날개 달린 목마인 끌라빌레뇨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목마는 이마에 붙은 나사못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여 방향도 정하고 제동도 할 수 있는데 공중을 아주 쏜살같이 가볍게 날아서 마치 악마가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마 위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타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안장에 앉고 다른 한 사람은 목마의 엉덩이에 걸터 앉아야 하므로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산초는 방석도 받침도 없는 나무 판자로 된 목마의 엉덩이에 올라탈 생각은 추호도 없을 뿐더러 또다시 주인인 돈키호테와 긴 여행을 떠날 마음도 없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수염이 무성한 노시녀들을 보니 새삼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작 부부의 간곡한 권유와 띠리팔디 백작 부인의 애원에 못 이겨 산초는 툴툴대며 그 유명한 비행에 주인과 동행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느닷없이 네 야만인인 녹색 담쟁이 덩굴을 몸에 두르고 어깨에 커다란 목마를 짊어진 채 정원에 나타났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끌라빌레뉴에 올라탔고 높은 비행고도 때문에 멀미할 것을 우려해 손수건으로 두 눈을 가렸다. 돈키호테는 목마 위에서 손을 더듬어 나사못을 찾았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부여잡자 노시녀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작별을 고하며 소리쳤다. 용감한 기사여, 신께서 인도하시기를. 대담한 시종이여,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제 그대는 화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기를 헤치며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소. 돈키호테와 산초는 마치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목마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윽고 사람들은 몇 개의 풀무로 바람을 보냈고 두 사람은 대기권을 날고 있다고 믿었다. 이후 불이 잘 붙고
금방 꺼지는 가벼운 산부스러기를 장대 끝에 매달아 불을 붙여 멀리에서 얼굴을 뜨겁게 하자 그들은 태양과 가까운 화염지대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공작 부부와 정원에 있던 많은 사람은 교묘하게 계획된 이 기이한 모험에 종지부를 찍고자 끌라빌레뇨의 꼬리에 산 부스러기로 불을 붙였다. 그러자 목마 안에 가득 들어있던 폭죽이 일제히 터지면서 천둥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돈키호테와 산초는 반쯤 새까맣게 그을린 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때 정원에는 트리팔디를 비롯하여 수염을 달고 있던 노시녀들은 이미 모습을 감추고 없었으며 공작 부부와 하인들은 기절한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처참한 몰골로 일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자신들이 떠나온 바로 그 정원에 와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정원 한쪽 땅에는 커다란 창이 꽂혀 있었고 창에는 양피제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는 오직 시도한 것만으로 트리팔디 백작 부인의 모험을 완수했도다. 이에 말람브루노는 만족하노라. 노시녀들의 수염은 이제 말끔하게 없어지고 매끄러워져 본래 모습을 되찾았으며 클라비호와 안토노마시아 국왕부처의 마법도 풀렸도다. 시종 스스로 하는 매질의 형벌이 모두 실행되는 날 아름다운 둘시네아도 마법에서 풀려날 것이다. 돈키호테는 그토록 적은 위험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도와준 하늘에 깊은 감사를 드린 다음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공작 부부에게 원기를 북돋워주고자 다가갔다. 공작은 조금씩 실신해서 깨어나는 척했고 양피지의 글을 읽더니 감격해하며 돈키호테를 두 팔로 껴안았다. 공작 부인이 산초에게 비행이 어떠했냐고 묻자 산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 하늘에서 땅 쪽을 내려다보니 땅 전체가 겨자씨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개암보다 약간 커 보였습니다. 공작 부인이 말했다. 이봐요 산초, 당신 말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보아하니 당신은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당신 말대로 땅이 겨자씨만 하고 사람들이 개암만 하다면 한 사람만으로도 땅 전체를 뒤덮을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그야 그렇죠. 산초는 공작 부인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마치 온 하늘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것처럼 몇 시간이고 계속 떠들어댈 태세였다. 총독이 된 산초의 고된 섬 통치. 다음 날 공작은 자신의 영지 중 한 곳을 섬이라 속이고 산초에게 섬 주민이 5월의 단비처럼 산초가 섬의 총독으로 부임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무에 알맞은 옷과 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겠노라고 했다. 처음에 산초는 사양했지만 이윽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겠다며 공작의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모두가 원하시는 대로 옷을 입겠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든지 간에 저는 영원히 산초 빤사일 테니까요. 섬으로 향하는 길에 산초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재치 있는 공작 집안의 집사였다. 산초는 집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트리팔디 백작 부인의 얼굴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사실 집사는 앞서 공작이 꾸민 장난에서 백작 부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으므로 산초가 그의 얼굴을 알아본 것은 당연했다. 산초는 이러한 자신의 의혹을 돈키호테에게 털어놓았다. 주인님, 암만 해도 여기 있는 공작님의 집사 얼굴이 슬픔에 잠긴 여인의 얼굴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는 누군가를 둔갑시키거나 닮게 만드는 그 모든 신기한 일의 주범은 마법사이니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늘 경계하면서 장차 신변에 일어날 모든 상황에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며 여러 번 충고를 늘어놓았다. 드디어 산초는 학식 있는 사람처럼 윤기가 흐르는 황갈색 낙타털로 만든 품이 아주 넉넉한 외투를 걸치고 머리엔 똑같은 천으로 된 두건을 쓰고서 나타났다. 그러고 등자를 달고 노새를 탄 후 많은 수행원과 함께 섬이라고 생각하는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 뒤로는 잿빛 당나귀가 공작의 명령에 따라 비단 마구와 장식품으로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뒤따랐다. 돈키호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종을 축복해 주었지만 막상 시종이 떠나고 공작의 성에 홀로 남게 되자 마음이 울적해졌다. 그동안 동고동락해온 산초가 없으니 무척 서운했던 것이다. 한편 산초는 총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바라따리아 섬에 도착했는데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는 마을로 공작의 영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었다. 마을의 성문에 이르자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야기의 내막을 이미 아는 마을 사람이 모두 마중 나와서 대단히 기뻐하며 새로운 영주를 환대했다. 마을 사람은 산초를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치른 다음 섬의 영원한 통치자로 받아들였다. 곧이어 사람들은 산초를 재판정으로 안내하여 논쟁이 되는 시급한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다. 그것 중 하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 사건이었다. 두 노인이 분쟁으로 그 앞에 출두했는데 한 노인은 기다란 갈대줄기 같은 지팡이를 들었고 또 다른 노인은 지팡이가 없었다. 지팡이를 들지 않은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나리, 저는 얼마 전에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금화 10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만한 돈을 빌렸다면 벌써 제게 돌려주었다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하라고 해주십시오. 만일 제게 돈을 갚았다고 여기 하느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저도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하겠습니다. 곧바로 지팡이를 든 노인이 재판관인 산초 앞에서 반박했다. 나리, 저 사람이 제게 금화 10량을 빌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하늘에 대고 거리낌 없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하는 동안 지팡이가 거추장스러운 듯 상대방 노인에게 건네주며 잠시 가지고 있으라고 한 뒤 정의의 상징인 산초의 지휘봉 끝부분에 달린 십자가에 손을 얹고 이미 자기 손으로 돈을 돌려주었다고 맹세했다. 그런 다음 다시 지팡이를 받아들더니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체념한 듯 괴로워하는 채권자 노인을 본 산초는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를 떠난 지팡이를 든 채무자 노인을 다시 불러 지팡이를 달라고 했다. 그러고 그 지팡이를 채권자 노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제야 당신은 빚을 받았소. 지팡이를 받아든 노인은 지팡이가 금화 10량의 값어치는 되지 않는다며 한숨 섞인 하소연을 했고 산초는 지팡이를 부러뜨려 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달랬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팡이를 두 쪽으로 부러뜨려 보니 안에는 금화 10량이 숨겨져 있었다. 참으로 솔로몬의 버금가는 현명한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분쟁을 훌륭하게 해결한 산초는 재판정에서 화려한 궁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의 커다란 홀에는 왕의 식탁만큼 수많은 음식으로 성대하게 차려진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다. 평소 식탐이 많은 데다가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식탁의 상석에 앉아 갖가지 진수성찬이 담긴 접시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고 입안에 군침이 도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산초가 음식 맛을 보려는 동작을 취할 때마다 곁에 서 있던 총독의 주치의라는 사람이 막대기로 음식을 가리키며 신호를 보내 식탁에서 하나씩 치우도록 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총독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본분대로 산초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산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몹시 격노하며 자신이 앉은 의자로 의사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의사는 너무 놀라 홀에서 36개 주랭랑을 쳤다. 때마침 우편 배달부가 몹시 허둥대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들어와 공작이 보내는 긴급한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다. 산초는 편지를 집사에게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돈 산초 빤사님, 나의 소식통에 따르면 나의 적들이 섬을 공격할 거라는 소식을 전해왔소. 어느 날 밤이 될지는 모르오.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또한 그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변장한 첩자 4명이 섬에 잠입했소. 그러하니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시오. 그대를 독살할까 봐 심히 걱정되니 말이오. 그대의 친구 공작. 단지 편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산초는 빵 한 조각과 포도 몇 송이만 입에 댔을 뿐 감히 음식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날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온종일 재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법령과 칙령을 만들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총독으로서의 고단한 삶이었다. 산초가 섬을 통치한 지 7일째 되던 날 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침대에 몸을 뉘었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잠 때문에 눈꺼풀은 내려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온 섬이 당장에라도 가라앉아 버릴 듯 요란한 종소리와 트럼펫 소리, 북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아주 시끌벅적했다. 산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잠시 머뭇대더니 침실 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 횃불과 칼을 뽑아든 20명이 넘는 사람이 그를 향해 달려오며 목청껏 소리쳤다. 비상, 비상, 총독날이 비상입니다. 수많은 적이 섬에 쳐들어왔습니다. 총독님의 지혜와 용기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산초는 아연해지고 정신이 얼떨떨했다. 사람들은 커다란 방패 둘을 가져와 하나는 앞쪽에 또 하나는 등 뒤에 대고 가죽끈으로 꽉 조여맨 뒤 양손에 창을 쥐어주었다. 산초는 건네받은 창에 의지하여 앞으로 걸어 나아가려 했지만 무릎을 굽힐 수도 걸음을 내디딜 수도 없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비난 속에서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다가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넘어졌고 껍질 속에 갇힌 거북이처럼 되어버렸다. 때마침 횃불이 꺼지면서 귀가 먹먹할 정도의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산초를 짓밟고 넘어가며 그가 입은 방패 위에다 수없이 칼질을 해댔다. 불쌍한 총독 산초는 구타를 당하지 않으려고 거북이 등껍질 같은 두 방패 사이에 머리와 팔과 다리를 바싹 오므라뜨리며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던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승리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산초를 도와 일으켜 세웠지만 산초는 공포와 놀라움과 피로 때문에 기절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평상복으로 주섬주섬 갈아입더니 녹초가 된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당나귀를 찾아 마구간으로 갔다. 산초는 자신에게
총독이라는 직무가 너무 버겁다는 것을 깨닫고서 말했다. 여러분, 나는 총독이 되려고 공격하려는 적들로부터 섬이나 도시를 방어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오. 총독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오. 모두 안녕히 계시오. 주인이신 공장님께는 내가 벌거숭이로 태어나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전해주시오. 나는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소. 무일푼으로 이 영지에 들어와 무일푼으로 떠나오. 그러면서 산초는 당나귀에게 먹일 약간의 보리와 자신이 먹을 치즈를 넣은 빵 한 조각만 요구했다. 그러고 단호하게 사려 깊은 결정에 대해 매우 감탄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돈키호테가 머물고 있는 공작 부부의 궁을 향해 길을 떠났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만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매우 좋아했다. 도적들의 예기치 않은 초대. 돈키호테는 더 이상 공작의 성에서 무의도식하며 편안하고 한가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기사의 소명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서 공작 부부에게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공작 부부는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 말렸지만 결국 부탁을 받아들여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주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공작 부부의 진심 어린 환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포옹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한 뒤 성문을 나왔다. 사라고사로 향하던 돈키호테와 산초는 어느 날 한 주막에서 옆방 사람들에게 아베얀에다가 쓴 위작, 재치 있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 대 라만차 2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돈키호테는 가짜 돈키호테 책을 들춰보다가 산초 안의 이름이 테레사 빤사가 아닌 구띠 에레스라고 적힌 것을 보고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오류를 범하는 작가라면 틀림없이 작품 여러 곳에서도 실수를 저질렀을 거라고 비꼬았다. 그는 사라고사에서 해마다 열리는 기마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기백과 용맹함을 보여줄 예정이었지만 위작의 돈키호테가 사라고사의 창던지기 시합에 참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베 야네다의 책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방향을 바꿔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길을 떠난 지 엿새가 되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떡갈나무가 빽빽한 숲속에 이르러 밤을 맞았는데 그곳에는 40명이 넘는 도적이 매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돈키호테는 뜻밖의 도적들이 자신을 애워싼 모습에 경악했고 도적들은 까탈루냐어로 자신의 두목이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습격을 당한 돈키호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도적들은 산초의 잿빛 당나귀에 다가가 샅샅이 뒤지더니 자루와 안장 주머니에 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가져가 버렸다. 곧이어 도적의 두목인 로케 기나르트가 나타났다. 34살쯤 되어 보였으며 건장한 체격에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예전에 몇 번 돈키호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그의 행적을 고지곳대로 믿은 적도 없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소문으로만 듣던 인물을 실제로 만나게 되니 무척 기쁘고 반가웠다. 두목은 부하에게 당나귀에게서 빼앗은 것을 모두 되돌려주라고 명령한 뒤 돈키호테와 시종 산초에게는 정중히 대접할 테니 며칠 동안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권했는데 돈키호테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시작된 도적과의 생활에서 돈키호테는 그들에게 육신과 영혼을 멍들게 하며 편력 기사의 삶보다도 더 위험천만한 삶을 청산하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칠고 방탕한 가스꼬뉴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편 로케는 바르셀로나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소문이 무성한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편력 기사가 자신과 함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박식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나흘 뒤 성 요한 축일에 돈키호테 일행이 바르셀로나시의 해변 한가운데 나타나면 정성껏 영접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두목은 돈키호테의 일행의 안전을 위해 부하 6을 대동한 채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지름길과 오솔길로 바르셀로나를 향해 떠났고 성 요한 축일에 전날 한밤중에 해변에 도착하여 뜨거운 포옹과 작별을 나눈 뒤 떠나갔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곳에서 말과 당나귀 위에 앉은 채로 수평선 너머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 발코니로 눈부신 여명이 얼굴을 드러내더니 곧 사라지면서 둥그런 방패보다 더 큰 태양이 수평선 위로 차츰 떠올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감탄 어린 눈길로 생전 처음 보는 바다의 광경에 숨을 죽였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비참한 마지막 모험. 넋을 잃고 한없이 드높게 펼쳐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이때 로케에게 이미 연락을 받은 몇 명의 기사가 돈키호테와 산초를 마중 나왔다. 그들 중 하나가 격식을 차려 정중하게 환영 인사를 했다. 모든 편력 기사도의 거울이자 등대이며 별이자 길잡이 북극성이신 용감한 돈키호테 데 라만차시여, 어서 오십시오. 저희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산초를 가운데 세우고 에워싼 뒤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로케의 절친한 친구이자 부유한 신사였던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중하게 집으로 맞아들였고 돈키호테와 산초는 환대에 감사했다.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되자 그를 해치지 않고도 광기를 온 천하에 드러낼 만한 장난을 궁리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에게 무장을 하지 않고 산책하는 차림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권했다. 돈키호테는 그 무렵 바르셀로나의 여름 날씨에 땀을 무척 흘려댈 황갈색 모직물로 된 깃이 넓고 기장이 긴 버비를 걸치고 나왔다.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의 긴 외투 등 뒤에 양피제 하나를 꿰매어 놓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했고 그곳에는 큼지막하게 이 사람이 돈키호테 데 라만차이다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산책을 나가자마자 등 뒤에 붙은 종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키호테 주위로 모여들더니 등 뒤에 글씨를 읽고서 되뇌었다. 이 사람이 돈키호테 데 라만차이다. 기사는 세상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랍고 의기양양해졌다. 밤이 되어 돈키호테와 돈 안토니오가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는 귀부인들의 무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아름답고 쾌활한 돈 안토니오의 부인이 손님 돈키호테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한편으론 진지한 광기를 즐겨보고자 몇몇 친구를 초대한 것이었다. 귀부인 중 둘은 유난히 장난을 좋아하는 짓궂은 성격이었는데 무도회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불쌍한 돈키호테를 억지로 플로어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빙빙 돌려대며 춤을 추었다. 키만 껑충하니 삐쩍 마른 데다가 누렇게 뜬 얼굴에 볼품없이 무겁기만 한 몸에 꽉 끼는 옷차림으로 춤을 추는 모습은 그다지 경쾌하지 않았고 그 몰골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얼마 안 가서 돈키호테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무도회장 바닥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돈 안토니오는 그를 부축하여 침대에 데려가도록 했는데 산초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 주인을 안아 일으키더니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러고는 춤을 추느라 급격히 체온이 올라가 생긴 오한을 가라앉히려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다. 며칠 뒤 돈키호테는 평소처럼 말을 타지 않고 걸어서 도시를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시종 산초와 함께 산책에 나섰다.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우연히 어느 집 문 위에 아주 큰 글씨로 여기에서 책을 인쇄합니다 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무척 기뻐서 인쇄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까지 한 번도 책을 인쇄하는 곳을 본 적이 없어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인쇄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어떻게 인쇄하고 교정하며 조판하고 수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탈리아어 책 한 권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사람과 만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문득 재치 있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 데 라만차 2편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또르데실야스 출신의 작가 아베 야네다가 또 다른 돈키호테와 산초를 등장시켜 만든 위작으로 돈키호테도 그 책에 관해서라면 이미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진작 불살라져서 제가 되어야 할 거짓 이야기가 버젓이 인쇄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인쇄소를 박차고 나왔다. 바로 그날 오후 안토니오는 갤리선을 구경시켜 주려고 돈키호테와 산초를 해변으로 데려갔다. 생전 처음 갤리선을 보게 된 산초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뻤다. 미리 함선을 지휘하는 함장에게 방문 소식을 알려두었기 때문에 해안에 도착하자 모든 갤리선은 갑판에 친 천막을 내리고 나팔을 울려댔다. 이어 시몽색 벨벳 쿠션과 화려한 융단으로 뒤덮인 작은 배가 물 위에 띄어졌고 돈키호테가 그곳에 발을 내딛자마자 기함의 대포가 발사되면서 뒤를 이어 다른 갤리선에서도 대포가 발사되었다. 돈키호테가 오른쪽 계단으로 오르자 노를 젓는 모든 죄수와 그 밖의 선원이 갤리선에 지체 높은 분이 승선할 때 인사하는 것처럼 3번 우, 우, 우 환영의 뜻을 담은 함성으로 아주 정중하게 맞았다. 함장은 돈키호테에게 악수를 청하고 껴안으며 말했다. 오늘 돈키호테 데 라만차님을 만났으니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 중 하루군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날을 상징하는 흰 돌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책의 세계에 파묻혀 사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신기하고 감탄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돈키호테가 완전 무장을 하고 해변으로 산책하러 나갔을 때였다. 기사 한 명이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기사 역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빈틈없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손에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달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있었다. 기사는 다가와 근엄한 목소리로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고귀하고 명성이 자자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여. 나는 하얀 달의 기사로서 나의 여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대의 둘시네아 델 또보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아름답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그대 팔뚝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왔노라. 그대가 이 사실을 깨끗이 인정한다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결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결투를 받아들여 내가 승리한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1년 동안 모험을 찾아 나서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대가 승리한다면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며 나의 무기와 말 그리고 명성은 그대의 차지가 될 것이다. 돈키호테는 분기충천하여
즉시 결투를 받아들였다. 두 기사는 돌격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도 그 어떤 신호도 없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 말을 몰아 달려갔다. 하얀 달의 기사의 말이 로시난테보다 더 가볍고 날렵했다. 하얀 달의 기사는 둘 사이 전체 거리의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무서운 기세로 힘껏 밀어붙였다. 창으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돈키호테와 로시난테는 그만 땅바닥에 위태롭게 곤두박질 쳤다. 하얀 달의 기사가 돈키호테에게 다가와 투구의 얼굴 가리개에 창을 들이대며 말했다. 기사여, 그대가 졌도다. 결투의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돈키호테는 말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정신이 아찔하고 온몸이 쑤셔 얼굴 가리개를 들어 올리지도 않고 무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없이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시네아 델 또보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운한 기사이다. 기사여, 그대는 나의 명예를 떨어뜨렸으니 어서 창으로 내 목숨을 앗아가라. 하얀 달의 기사가 대답했다. 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둘시네아 델 또보소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은 언제나 영원하리라. 나는 위대한 돈키호테가 고향에 돌아가 1년 동안 칩거 생활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돈키호테는 진정한 기사로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자 하얀 달의 기사는 다시 말고삐를 잡고 발길을 돌려 도시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일으키고 투구를 벗겼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로시난테도 형편없는 몰골로 심하게 다쳐 그 순간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 산초는 뜻밖의 상황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리둥절했고 이 모든 사건이 꿈이고 마법이기를 바랐다. 돈키호테는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돈 안토니오 모레노의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한편 돈 안토니오는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곧바로 뒤쫓았다. 마침내 그가 시내의 어느 여관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랐다. 누구인지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얀 달의 기사는 돈 안토니오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을 깨닫고서 무장해제한 뒤 자신은 돈키호테와 같은 고향 마을에 사는 이웃 사람인 학사 산손 까라스코라고 실토했다. 돈키호테가 쉬면서 광기를 치료했으면 하는 마음에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 이러한 일을 꾸며낸 것이라고 했다. 예전에도 거울의 기사로서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엉뚱하게 돌아간 적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소리를 듣고서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치광이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려고 그대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안겨준 상처를 제발 신께서 용서하시길 빕니다. 돈키호테의 귀향과 유언. 돈키호테는 엿새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무기력하게 참패를 당한 사건을 떠올리자 무척 우울하고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심경이 복잡했다. 산초는 그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주인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생각하고 하늘에 감사드리십시오. 땅바닥에 떨어지셨는데도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이나 장소에서 모험을 찾아 헤매는 일은 그만두기로 해요. 얼마 안 있어 돈키호테는 말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가 회복되자마자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바르셀로나 사람들과
감동적인 포옹을 나눈 뒤 작별 인사를 고하고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나그네 여행 차림으로 로시난테에 올랐으며 산초는 잿빛 당나귀 위에 주인의 갑옷과 무기를 싣고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돈키호테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말에서 떨어진 장소를 되돌아보며 한탄했다. 아, 바로 여기가 내가 그동안 이룩한 영광을 빼앗아간 곳이구나. 여기에서 운명의 여신이 등을 돌리고 그 변덕과 잔인함을 드러냈구나. 오, 이곳에서 행운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공적이 빛을 잃었구나. 돈키호테는 하얀 달의 기사에게 치욕을 당한 후 온갖 상념에 시달렸다. 어떤 때는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일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 해야 될 은퇴 생활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 산초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매질을 하겠다던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자 어느 날 매 한 대당 맞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네가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 매를 맞는 대가로 돈을 받고 싶다면 상당히 후하게 지불해 줄 것을 약속하마. 얼마나 받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즉시 네 몸에 매질을 하거라. 내 돈은 네가 휴대하고 있으니 맷값을 셈하여 현금으로 따로 챙겨두면 될 게다. 그러한 제안에 산초는 눈을 한 뼘 정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더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자그마치 3,300대였지만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능한 한 빨리 매를 맞겠다고 결심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그들은 나무가 빽빽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로시난테와 당나귀의 안장을 풀어주고 푸르른 풀밭 위에 앉아 자루에 든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 후 산초는 당나귀의 고삐와 껑거리 끈으로 튼튼하고 휘청휘청한 채찍을 만들어 돈키호테가 있는 곳에서 20발자국쯤 떨어진 너도밤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산초야, 온몸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라. 한 대 한 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때려라. 정해진 매질의 수에 이르기 전에 숨이 끊어지면 큰 낭패니. 너무 성급하게 몰아서 치지 말고 너무 세게 때리지도 마라. 산초는 윗옷을 벗어 상반신을 드러내더니 채찍을 쥐고 자신에게 매질을 했고 돈키호테는 매수를 세었다. 7, 8대 정도 매질을 했을 때 이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아프며 상대적으로 맷값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한 대당 맷값을 4분의 1 레알이 아니라 반 레알로 올려서 톡톡히 받아야겠다고 소리쳤다. 그래 산초야, 내가 값을 2배로 올려줄 테니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돈키호테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시다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소나기가 퍼붓듯 매질을 계속하겠습니다. 산초는 재빨리 힘차게 매질을 했다. 그러나 잔꾀를 부려 자신의 등을 때리는 대신 나무줄기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가끔씩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신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산초가 잘못될까 두려워져서 그만하라고 했다. 산초야,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해라. 내 생각에 이런 처방은 너무 잔인하니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맞는 게 좋을 듯 싶구나. 내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벌써 1000대는 맞은 것 같다. 오늘은 충분하니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자. 다음 날 밤에도 산초는 너도밤 나무에 엄청나게 매질을 해대어 애꿎게 나무 껍질만 몽땅 벗겨놓았다. 이리하여 둘시네아의 마법이 완전히 풀렸다고 믿은 돈키호테는 매우 흡족해하며 그때부터 아름답고 눈부신 자신의 귀부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길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둘신의 아들 뜨보소라고 여길 만한 여인은 만나지 못했다. 마침내 고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한 돈키호테와 산초는 감회에 젖었다. 마을 언저리에 이르렀을 때 신부와 학사가 두 팔을 벌리며 반겼고 돈키호테와 산초도 얼싸안았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신부와 학사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와 각자 집으로 향했다. 돈키호테는 가정부와 조카 딸에게 심신이 피곤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침대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패배에 대한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하늘이 정한 수명이 다한 것인지 엿새 동안 지독한 열병에 시달리며 쇠약해져 갔고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인간만사 영원한 것이 없듯이 돈키호테에게도 임종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정부와 조카딸 그리고 산초가 찾아와 눈물을 머금으며 마치 그가 벌써 죽기라도 한 듯 구슬프게 엉엉 울었다. 돈키호테는 매우 차분한 마음으로 좀 더 자고 싶으니 혼자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6시간이 넘도록 잠을 자더니 깨어나 이성을 되찾았다. 죽음이 아주 가까워진 것을 느끼자 고해 성사를 했고 한데 모인 모든 친구 앞에서 소리쳤다. 여러분, 이제 나는 돈키호테 데 라만차가 아니라 알론소 끼하노 엘 부에노입니다. 편력 기사에 관한 모든 모험 이야기를 증오하며 이제야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런 책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유언장을 만들어 조카딸에게는 상당한 유산을 양도하고 가정부에게 그동안 밀린 급료를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만약에 조카딸 안토니아 끼하나가 결혼할 때 남편감이 기사소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조카딸에게 양도된 모든 권리는 상실되며 자선사업에 기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언장을 마친 뒤 사흘 동안 만차 지방의 시골 귀족은 숨을 쉬면서도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윽고 종부 성사를 받고 기사소설에 대해 저주를 퍼붓더니 세상을 떠났다. 결국 만차 지방의 재치 있는 시골 귀족은 이렇게 임종을 맞았다. 시대 아메 때 베냉헬리는 굳이 돈키호테의 고향이 정확하게 만차 지방의 어디인지 밝히려 하지 않았다. 마치 호메로스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두고 그리스의 7도시가 경쟁을 벌였듯이 만차 지방의 모든 마을이 돈키호테를 자기 마을 사람으로 만드는 영광을 누리고자 아웅다웅 다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한창 벌어진다. 안타깝게도. 그럼 안녕히.